네, 인기 먹방 유튜버죠. 찌양이 교제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과거를 빌미로 찌양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사이버 레카들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관련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사이버 레카들의 민낯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그저 사랑받고 싶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보다 더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천만 유튜버 찌양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 남친으로부터 수년간 착취,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가운데 이러한 과거를 폭로 명목으로 금전을 뜯어내려고 했던 이른바 사이버 레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레카가 뭐야? 이제 사고 나면 달려오는 게 레카차인데 네. 이 사이버 레카에 대한 좀 정의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사이버 레카라는 말 자체는 이 유튜버처럼 개인 방송 이 플랫폼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카차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레카차들이 나타나서 서로 오늘 빨리 견인하려고 오잖아요. 예.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 레카차와 빗대어서 말하는 건데요. 이런 유튜버들이 어떤 유명인들의 이런 뭐 불행이나 어떤 예. 결점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걸 콘텐츠로 재빨리 만들어서 조회수를 얻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유튜버들을 이제 불리는 게 바로 사이버 레카입니다. 그렇군요. 이 마치 범죄 가해자를 저격하는 듯하기 때문에 뭐 지지를 받는 사례들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이 사이버 레카들에 대해서 사회적 공분이 좀 수양 사건의 계기로 인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문제점 계속해서 지적이 네. 되어 왔습니다. 뭐 조회수를 늘리려고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요. 또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을 때 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라든지 아니면 약자를 대신해서 대신 폭로해준다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더 그런 행동으로 더 많은 이 구독자 수와 이 수익을 늘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찌양 같은 경우는 예. 그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고 또 강압에 못 이겨서 술집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네. 이러한 사실들을 사이버 레카들이 알고 나서 오히려 이걸 터뜨리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이 찌양을 협박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명목으로 이게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라는 혐의가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계시는데요. 예. 왜냐하면 사이버 레카들이 지금까지는 겉으로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런 사적 제재라든지 이런 뭐 세상에 있는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보였었죠. 사실상은 오히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조회수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악용을 해서 오히려 약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더욱더 공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사이버 레카로 불리우는 유튜버들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뭐 구독자가 빠지는 현상이 있기도 했었는데 반면에 찌양에 대한 어떤 이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특히 이 1,000만 명 규모의 구독자를 거느리게 된 찌양의 구독자 1,000만 명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폭행 피해 고백을 한 이후에 20만 명이 늘었더라고요.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그 찌양이 본인의 이제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영상 마지막에 힘을 내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이렇게 폭행과 이 고통스러운 이 힘든 시간을 겪고도 힘을 내겠다 이런 모습에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구독을 해주고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워낙 이 찌양 같은 경우는 밝은 모습으로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인데, 근데 그렇게 밝은 모습 뒤에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다라는 게 더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찌양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도 수익을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양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기부 행위를 했었거든요. 예. 이런 좋은 모습을 본 이 구독자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이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응원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전 남친이 이제 사건에 대한 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고인이 됐기 때문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은 종결이 됐긴 했습니다만 찌양 변호사의 말을 좀 들어보면 교제 폭력 하는 중에 찌양이 보통 우리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기력한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교제폭력 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한쪽에서 한쪽을 가스라이팅한다 그런 사례였던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폭행과 학대를 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찌양이 이제 밝힌 거 보면 하루에 2번 이상 맞았다라고 해요. 4년 동안 하루에 2번 이상 맞으면요, 사실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불합리한 이 착취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을 하고 또 이 법적 조치를 하려고 했던 모습이 오히려 힘을 내려고 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쪽에서는 이런 가운데 이제 찌양을 협박한 사이버 레카들의 수사에 대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수사를 착수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고발장이 접수된 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건요, 거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고발장이나 고소장이 접수돼도 실제로 수사로 이어지는 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만큼 검찰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사이버 레카들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이한 점이 보면은 고발장을 접수한 게 찌양이 아니고 한 시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실명인지 아닌지는 익명이었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예. 예, 근데 황천길이라는 황천길. 이름으로 예. 이제 고발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고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제3자가 대신 고발을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익명으로 고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피해를 입어도 이걸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심리가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더 큰 피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뭐 수사기관에 나가서 진술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더 큰 고통이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고소가 되어도 고소나 고발이 되어도 이 사이버 레카들에 대한 처벌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소나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도 이 사이버 레카들이 겁을 먹지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오히려 고소나 고발을 취하를 종용을 하면서 더 큰 협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더 자극적인 영상으로 피해자를 자극한다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섣불리 이거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라든지 고발을 한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함부로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보니까 이번에 그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여러 유튜버들이 얘기했던 녹취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실 이 내용 때문에 만약에 이 여러 유튜버들을 즐겨봤던 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당 녹취록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일단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사이버 레카들이 이 찌양의 이런 약한 사실을 알고 뭔가 협박이라든지 공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모를 했다거나 아니면 네. 혹은 시도를 했다거나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사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 녹취록을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이 문제가 남아요. 만약에 불법적으로 녹취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녹취 파일을 불법적으로 해킹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거나 했을 때는 형사적으로 과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인지 이 부분은 좀 다툼이 남을 것 불법인 같습니다. 경우에는 그 활용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있긴 했습니다만 보통 이제 사이버 레카들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대부분 다 뭐 익명이거나 얼굴 가리고 나와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대상자 특정이 어렵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 규정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유튜브 같은 경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방송법상 방송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방송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뭐 연합뉴스 같은 방송이 정규 아니기 방송이 때문에 아닌 거고.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멘트라든지 이런 방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내용의 콘텐츠의 내용이 만약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으면 뭐 예.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겠고 네. 만약에 성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특별법으로 이제 규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고소를 하려고 해도 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익명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가면을 써서 얼굴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이 유튜브 플랫폼 자체에 이 유튜브 채널 계정주에 대한 정보를 요구를 하는데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사 협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약간 회사의 방침이 좀 바뀐 것 같지만 네. 지금까지는 어떠한 신상의 정보라든지 어떠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지 않고 다 가명들을 쓰잖아요. 유튜브 이 닉네임을. 그런 경우 그런 닉네임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고소를 했을 때 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사이버 레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튜브 측에서 마련한 삼진 아웃제도 있거든요. 90일안에 세 차례 경고 시 채널을 삭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방송법상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플랫폼 자체적인 규율이나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유튜브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수익을 얻는 구조가 이런 많은 구독자 수라든지 많은 접속량 그리고 많은 뭐 이런 조회수를 바탕으로 이 광고 수익을 바탕으로 수익을 얻는 이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지침을 마련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예. 이 대규모의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게 본인들 스스로에도 약간 부담이 있는지 이런 지침을 마련하고도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떠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도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게 되는 사이버 해커들에 대한 처벌 방법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만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강제력이 좀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해도요. 실제로 처벌 수위는 벌금형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사이버 레카 입장에서는 이 조회수나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벌금이 워낙 미약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교화가 안 되는 부분인 그러니까 거죠. 득실을 따졌을 때 이만큼 벌고 좀 덜 내면 되니까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접근이. 조회수 벌어들여가지고 얻는 수익이 월 몇천이라고 네. 했을 때 그러니까요. 벌금 몇백만 원 내는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파급력이 워낙 크거든요. 예. 뭐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처벌 수위도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좀 강화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분명 이 표현의 자유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이제 과도한 규제는 사실은 좀 지양해야 되지만 예. 근데 이 다른 나라를 보면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뭔가 혐오적인 표현이 있는 이 방송 같은 경우는 바로 채널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플랫폼에서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연수익의 6% 정도에 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마련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좀 규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을 했고 또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 소식인데요. 이 항소심 최후 진술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전청조 씨는 자신은 불우한 이 유년 시절을 겪었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불우한 환경으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를 좀 사정을 밝히면서 좀 선처를 호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청조 씨의 말이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네. 적어도 이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재판부에게 이제 선처를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1심 전에 나왔던 결심 공판자랑 똑같이 네. 15년 구형했는데 어쨌든 피해 회복 가능성이 제일 희박하다 이 부분에 집중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심에서도 검찰은 15년형을 이제 구형을 했는데 네. 이제 실제 법원에서는 이 12년형이 선고가 되었죠. 그래서 네. 어제도 똑같이 이 검찰에서는 1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봤을 때는 1심이 선고됐을 때와 지금 항소심까지 어떠한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뭐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전청조 씨가 저지른 죄의 불법성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같아야 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항소심 결과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뭐 이번에 사랑 결핍 탓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한 전청조 씨인데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2심 결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 등이 이제 양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전청조 씨가 지금 혐의는 경제범죄거든요. 이 사기죄인데 만약에 이런 사기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었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만약에 전청조 씨가 이러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뭐 어떠한 절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불우한 환경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으로 고급 아파트에 살고 명품을 사고 사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탕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우한 환경을 읍소를 하고 선처를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반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가대표 출신의 황의조 선수 얘기인데요.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검찰에 송치가 된 지 5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 사건이 사실 불거진 거는 지난해 6월입니다. 예. 지난해 6월에 한 SNS에 자신이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이 황의조 선수와 있었던 영상들과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 다른 여성들과의 이 영상과 사진도 가득하다라는 부분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은 이렇게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런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걸 유출한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이런 영상을 유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황 씨의 형수였습니다. 그랬었죠. 이 형수는 본인들이 이제 황 씨가 선수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런 은혜를 제대로 갚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저질렀다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수는 1심, 2심 모두 징역 3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황 씨 역시 이런 불법 촬영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입장문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제 공개를 해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 나왔고 동의 없이 4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 향후에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성폭력 처벌법에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고 이걸 위반을 네. 했을 때 처벌을 하는데요. 그런데 황 씨 측에서 공개한 정보는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였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봤을 때는 뭐 결혼이나 직업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라서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영상 촬영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다툼이 네. 없어서요. 이 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유죄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